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석길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모시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금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한국은행의 금리 전망 그리고 향후 이제 시장의 방향 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무엇보다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보셨겠지만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들 간의 의견 차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특별하게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흔히들 이제 새로운 연준의 리더십 하에서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경제 여건이고 기초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상 당분간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황 자체가 금리 인하에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연준 의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전체 위원회를 다 설득할 만한 그런 데이터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의사록에 따르면 의원들 간에 이제 의견도 갈려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을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설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저희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사록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를 실을 거다라고 확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이제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좀 동결하는 쪽으로 이어갈 거고 케빈 워시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좀 이런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의장 하에서 위원들도 의견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최대한 바꿀 수 있는 커미티 멤버가 이제 2분 정도고, 그리고 이제 보팅의 로테이션 상으로도 약간 좀 더 매파적인 분들이 이제 또 참여를 하시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의장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경기 지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상이요? 네. 네네. 물론 이제 시장 전망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로는 이제 실업률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도 이제 코어 기준으로 했을 때 2% 후반, 거의 3%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에 근거해서 만약에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상황이 보험성 인하를 더 이상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좀 더 인플레이션을 좀 더 제어해야 되는 상황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움직임은 인하보다는 인상에 좀 더 저희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러한 전망을 좀 반영을 해봐야겠네요. 네. 어제 의사록에 대한 해석 자체도 물론 연준 의원 간의 이제 의견의 격차가 발생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일부 의원들 그리고 좀 더 많은 수의 의원들이 다음번 가이던스로는 인상과 인하를 좀 더 둘 다 열어놓고 보자고 하는 의원 수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저희의 그런 생각과는 지금 크게 온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 케빈 워시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통화 완화 위험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런 그런 걱정들이 좀 더 낮아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제 위원회의 결정이니까요. 네. 그 위원회에 있는 각기 다른 분들의 생각들이 합쳐졌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거시 경제 데이터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뭐 고용시장 상황이 빠르게 식는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의장 지명자분의 생각대로 뭐 골디락스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으나 그러한 모습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1, 2년 사이 안에 어떤 이제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큰 하락을 점치기에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쌓여왔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누적된 충격들 그리고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저희가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그 지나치게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 전망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미국 물가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그 부분별로 좀 잘라서 생각을 했을 때 지난 4분기에 그 전월 대비 물가 추이가 좀 약간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네. 저희 생각에는 그 정부 셔다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에 있어서 노이즈가 좀 많았던 분기이고 이번 분기에는 다시 좀 상승 추세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2%대 후반 정도의 코어 인플레이션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여전히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관세 충격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임금의 하락을 가져올 만큼 그렇게 루스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수요 측의 그 가격 압력들이 강하다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쉽사리 목표 수준에 접근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전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 수준이 2%잖아요. 연준이 제시하는. 근데 이제 그 수준에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이제 한국은행이 다음 주에 결정을 할 텐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금리 차가 1.25% 포인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 차가 만약에 이제 연준이 인상을 하거나 뭐 한국은행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금리를 돌린다면 이 폭이 변동을 보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금리 차가 축소가 된다면 한국으로의 자금 유입 흐름은 어떻게 또 변화하게 될까요? 그 영향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금리차라고 하는 현상 자체보다는 네. 그 금리차라는 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기초 여건들을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만약에 한미 간의 금리차가 줄어드는 원인이 생각지 못하게 급격하게 그 글로벌 경기 상황이 냉각이 돼서 네. 미국 측으로부터 인한 그 금리 인하 충격이 오는 상황이라는 이제 그런 가정.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미국의 경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의 기본 시나리오대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이제 스탠스 체인지로 인해서 금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돼서 저희 금리 차가 줄어드는 상황 아니면은 이제 한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뭐 AI 사이클도 너무 이제 국내 경기까지 그 이제 전이 효과가 발생을 하고 뭐 저희 상황이 좋아서 저희가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리 차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생각하시는 금리 차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두 번째 시나리오와 세 번째 시나리오 중간 네. 정도이신 네. 것 같아요. 한국 상황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이제 그런 네. 성장 상황 중에서 미국의 스탠스 체인지로 인해서 경기는 견조한데 이제 금리 차만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선호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에는 한국의 이제
자금 흐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기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제 금리가 축소되는 그 상황에서는 한국으로의 그 자금 유입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기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도 뭐 연간 기준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점진적으로 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박스권 안에서 이제 1,400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 향후 전망과 또 주요 변동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시적인 변동 요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률일 것이고요. 성장률. 네. 성장률이 있어서 뭐 만약에 저희가 AI 사이클로 인한 성장률의 뭐 강한 증가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2025년 연간 성장률을 바닥으로 해서 점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복의 기조에 있는 게 뭐 모두의 컨센서스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률에 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한미 간의 성장률 격차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상황인데요. 그 뭐 실질적으로 이제 두 경제가 성장하는 페이스가 좀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좀 통제가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또 환율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봤을 때 저희는 2% 타겟 수준에서 안착이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좀 3%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도 한국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경상수지 상황일 텐데요. GDP 대비로 했을 때 뭐 물론 사상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이제 그 경상수지의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그 정도에 따라 강도에 따라서 뭐 상방 리스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거시 여건 상으로 봤을 때는 원화의 가치가 좀 안정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급 여건 자체는 저희가 거시 여건과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전망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좀 근본적인 수급 여건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 왜 우리나라 기관들과 개인들이 이제 해외에 대한 투자의 선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좀 인구 구조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의 흑자에 사실은 다른 말은 또 자본 수지에 또 해외에 대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달러를 또 그 리사이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의 그 저축 성향이 높은 것이 이제 해외 저축으로 늘어나는데 저축 성향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의 지금 가장 경제 중추에 계신 분들의 인구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이분들이 그 이제 10년, 20년 후에 미래 그 이제 노후를 대비하셔야 네. 되는데 그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해외 투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회성으로 뭐 증가하는 해외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인구 구조에서부터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상수지라고 하는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또 그 반대적인 그 반대급부의 요인까지 있어서 쉽게 판단해 볼 수는 없겠으나 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좀 혼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 구조라는 요인은 사실은 좀 너무나 흥미로운 또 접근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원달러 환율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 중추 측의 해외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판단해 보면서 이제 그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함께 참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달러의 이제 움직임을 보다가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1분기 GDP 성장률이 뭐 6%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GDP가 6% 성장한다. 이건 좀 이거 네, 가능한 수준인가 싶은데요.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약달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실리적인 관점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율과 성장을 항상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가 네. 말하는 사람마다 좀 다 자기의 그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환율이 원인이 되고 성장이 이제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성장이 원인이 되고 환율이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 이제 달러의 약세, 이제 특히 이제 원화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통화들의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 전반 DXI로 봤을 때는 약세였던 게 맞고요. 달러 약세가 일부 이제 수출 경쟁력을 도와주고 그리고 수입을 좀 억누르면서 성장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의 강한 성장이 달러 약세를 제한한다고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도를 함으로써 뭔가 성장을 부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보다는 좀 내수에 힘을 많이 실는 경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가 이 GDP 성장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이제 미국을 두고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야기로 이제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물가와 금융 여건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기준금리가 일단은 동결적으로 무게가 실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떤 시각을 또 갖고 계실까요? 네, 저희도 동결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망 시계 안에서도 계속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을 지나서 그 잠재 수준을 향해서 지금 회복하는 중이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 선에서 안착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중립 수준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금리 수준도 중립 수준에서 바꿔야 될 그 아주 빠른 그 필요성은 급한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금융 안정 상황, 특히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부 최근에 가지고 있었던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중화시키는 이제 그런 요인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놓고 봤을 때는 당분간은 동결 기조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뭐 빠르게는 언제쯤 금리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연내에 가능할까요? 저희가 전망하는 시계가 일단 올해와 내년입니다. 아. 더 길게는 하진 않는데 이제 올해와 내년이라고 하는 전망 시계 안에서는 여전히 계속 동결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전망이고요. 왜냐하면 그 인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상으로 돌아설 요인들과 잠시 멈추었던 인하를 다시 재개해야 되는 요인, 뭐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요인 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리고 둘이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이제 동결 기조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그 연내, 그러니까 올해 안된 이제 금리 동결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상을 위한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이제 AI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주가로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주가의 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소비로 연결이 되진 않을까? 만약에 실제 소비로 연결이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가 환율이 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극화사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또 전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혹시 인상을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인하를 고민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의 구성 여건들을 보면 AI를 비롯한 이제 수출과 제조업, 이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죠.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이제 경기의 측면들 보면은 건설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는 사실은 이자율에 상당히 민감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자율로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잘 될 반도체 섹터는 상당히 강한 반면에 이자율에 민감한 건설 섹터 부분에 그
그 수축은 여전히 바닥을 아직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건설 사이클이라든지 내수 부분의 다운사이드 리스크 그리고 여기와 연관된 인플레이션 트렌드가 그냥 하방으로 계속 고착화된다면 오히려 또 추가적인 인하에 그 아르구먼트로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다 여전히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고 그렇게 강한 지금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시차를 두고 좀 이 두 가지 힘들 중에 네.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따라서 다음번이 인상일지 인하일지가 좀 더 결정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이제 어떤 케이스를 확인해 보고 방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이 외국에서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본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어떤가요? 우선 한국의 거시 여건을 보면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했을 때 특별히 그렇게 뭔가 취약한 부분이 있진 않습니다. 물론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리고 인구 고령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뭐 10년, 20년 후에는 네. 이제 정부 부채로 그렇죠. 좀 많이 좀 전이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많이들 살펴보지 않는 부분이 그 명목 GDP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뭐 성장률 얘기할 때는 실질로 환산한 이제 네. 성장률을 보는데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출하는 저희 수출품의 가격이 증가할 때 명목 GDP도 사실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상당히 강한 반도체 그 상방 사이클 그리고 그 상방 사이클에는 가격적인 부분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실물로는 확인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저희 명목 GDP는 상당히 강하게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025년에 실물로는 1% 증가했지만 뭐 예를 들어 명목이 4%, 3% 이렇게 된다면 명목 GDP는 이제 4, 5% 정도 성장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부채 비중이라고 하는 정부 아니면 가계의 부채 비중이라는 것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작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투자처로 찾았을 때는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느냐를 이제 여부를 따져보고 그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명목 GDP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JP모건에서 내놓은 올해 한국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요.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도 일단 말씀해주신 그 반도체 그리고 AI 수요 회복을 통해서 완만하게 이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 올해 그럼 한국 경기의 기회 그리고 반면에 또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가격이 크게 강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또 많이들 보고 계신데요. 전체적인 경기 요인을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내수로 전환이 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좀 주목하는 부분은 소비도 소비겠으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로 인한 이제 기업 이윤의 증가 그리고 그것이 설비 투자로 실제로 연결이 되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 기업 이윤 증가가 설비 투자로 전이가 되되 또 저희가 특별히 이제 올해와 내년에는 이제 대미 투자 등 해외 투자를 또 늘려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중화될 것이라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다만 이 그 기업 이윤의 증가가 또 저희 설비 투자로 많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강한 성장률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경기 아픈 손가락, 이제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 바닥을 확인이 좀
더디된다든지 했을 네. 때는 하방 리스크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성장률 2.0% 전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하방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좀 균형 잡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기 전망 GDP 성장률이 2.0% 정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이제 반면에 리스크도 함께 이제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기 전망 이제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또 많이 접하고 또 시장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